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점점 긴박해짐에 따라 어떤 국가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 강력함의 표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발전하며 여러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이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국이 핵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증명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하에 한국은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야망을 시작했지만 이후 여러 프로그램들이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에 의해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며 다양한 고급 기기 및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고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적 긴장 고조와 국가 자위 요구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 인프라, 강력한 과학기술 역량 및 견고한 경제를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국 클럽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국제 정치적인 장벽이 이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잠재력과 도전을 탐구하고 평가해 봅시다. 역사적 분석, 현재 정책 및 기술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특히 이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 영상은 지난 2020년 8월 러시아 국업원 전 기업.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차르 봄바자 밤버라는 폭탄입니다. 러시아어로 차르는 황제 또는 군주로 해석되는데 황제 폭탄이라 부르는 이 차르 봄바는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폭탄으로 일컬어집니다. 소련은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 노바야 제를야의 노브이에이야 지밀리리터야에서 차르 봄바 폭파 시험을 진행했는데 60년 만에 공개된 영상 속 차르 봄바는 길이 8m, 지름 2m, 무게 27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7톤에 달하는 초대형 수소폭탄이 그대로 낙하할 경우 지진 우려가 있어 4KM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투하시켰죠. 그리고 차후 영상을 분석해보니 폭발력은 50메가톤이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보다 333배 강력한 수준입니다. 영상에 전부 담을 수 없었지만 반경 35km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고 버섯구름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7배인 1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 창문이 박살났다고 하죠.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된 이 영상을 본 많은 한국인들은 소련이 핵무기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꿈과 같은 무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날 세미나 주제는 단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핵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즉각 만들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책 연구시설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로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숙시설과 원심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핵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 지하에서 핵실험을 허락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력의 과학기술까지 가졌으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 생산 전 진행될 핵실험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핵개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핵무기에 가장 큰 관심과 열정을 쏟은 인물은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일 겁니다. 1970년대 그는 주도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설득 속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최소 1978년까지 자체적인 핵개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가 공개한 이 중앙집보국 CIA 기밀해제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1978년 9월 5일에 작성된 CIA 보고서 사우스 코리어 퍼블릭 디스커션 오트 더 누클리어 아프션에 따르면 당시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몇몇 언론이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국이 핵무장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당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6월에 작성되어 기밀해제된 또 하나의 보고서 사우스 코리어 누클리어 디벨러프먼트 언드 스트러티직 디시전 메이킹은 한국의 핵개발 상황을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딜러스 연구소장 피터 헤이즈가 박정희, CIA 그리고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69년경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1968년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자 박정희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으로 치고 몰락하고 싶었으나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죠. 언젠가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몰려오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슬슬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 엄청난 안보 위기가 터졌습니다. 1969년 당시 미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지만 국가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겁니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였는데 왜냐면 한국은 주한미군을 한국 땅에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은 마시아에 주둔한 지상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독트린 발표 2년 뒤 1971년 3월에는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한국 땅에서 철수했는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품속에 품었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잠재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당시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피니 그레그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2005년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책임 아래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수십 명의 국내외 과학자 및 기술자가 핵무기 연구에 착수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미국이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했죠. 그런데 미국의 압박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신뢰하게 된 사건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사건인데요. 핵무기 개발을 꾸기했던 그해 8월 18일 한국인 노무자 5명은 북한 쪽 초소에 대한 시야가 가린다며 유엔군 제3초소 앞에서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 병사 6명과 한국고 5명 등 11명의 유엔군 장병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호위하고 있었는데 2명의 북한고 장교와 10명의 북한군이 다가오더니 나뭇가지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고 장교는 시야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했는데 잠시 후 트럭을 타고 북한 병사 20명이 몰려오더니 도끼를 빼앗고 공랭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린치를 가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건은 단 4분 만에 종료되어 미 기동 타격대가 도착했을 때 북한군들은 이미 군사분계선 너머로 철수한 뒤였습니다. 임에 불같이 화가 난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F-1 전투기 20대를 한반도에 배치시키고 괌에서는 B-52 폭격기 3대, 오키나와 미공고기지에서는 F-4 24대가 출격했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종무장한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을 충분히 압박하지는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구나라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이에 핵개발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1977년 1월 취임한 지미 카터 제임즈 얼 카터 주니어는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제2사단 철수를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미 의회 및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 2년 뒤 세포기했지만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산업화도 완성하지 못했고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어쨌든 공포감은 특정 행동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금 핵개발 프로그램을 꺼내들기도 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출발에 시해되기 전까지 말이죠. 이 역시 당시 CIA 기밀문서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차 핵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원했던 것은 지금은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결국에는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1974년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미국이나 소련 등과 같이 핵보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핵보유가 결국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시 1950년대 프랑스가 도와준 덕분에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핵개발이 88% 이상 완료됐다. 1983년에는 핵무기가 완성될 것 같다고 밝혔었는데 충청북도 괴산군의 우라늄 광산에 대한 개발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광산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낮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핵개발에 대한 의중을 표하고 3개 팀으로 나눠 핵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1978년 한국이 사거리 180km의 백곰미사일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미사일의 혼재자재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됐죠. 핵개발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니 일단 북한까지 핵을 날려보낼 미사일이 먼저 준비된 겁니다. 실제 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당시 오원실 경제수석은 이미 핵원료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고 핵심 부품들도 이미 밀반입에 성공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1979년 10월 26일 이후로 한국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핵기술을 그대로 폐기했는데 전두환의 역할인데요. 박정희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그는 미국에 환심을 하고 그의 지위를 인정받을 목표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면서 결국 88%에 달했던 핵개발은 12%를 남겨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금 핵무기 개발 논란이 터진 것은 2004년입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의 어타믹 에너지 에이전시는 대뜸 한국이 우라늄 0.2지를 농축했다며 실험 내용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추출했던 0.2지의 우라늄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최근 한국의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이 해외 곳곳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4개 대륙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4대륙을 지배하게 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한화에 따르면 이 발사대는 폴란드에서 최종 조립돼 전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폴란드와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안 돼 생산됐습니다. 계약에서 생산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단기간에 해낸 겁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폴란드의 경우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천무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주한 폴란드 국방무관 마르티슈니스 대령은 천무는 폴란드 육군에 역량을 제공하고 유럽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끈끈한 협력의 증명이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시작이자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로 출하된 천무 발사대는 폴란드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량, 현지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합쳐진 후 폴란드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4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무 이문을 도입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사우디와 방산 협력이
긴밀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에선 천무 MLRS의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실전에 배치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도 천무 실사격에 너도 나도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된 호주의 포병 장교들과 더불어 군 당국 관계자들이 감탄을 자아낸 건데요.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한미일 등 13개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이번에는 무려 3만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훈련에 한국은 해병대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구축함인 묵무대왕함, K9 자주포와 천무,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마리논 상륙 기동헬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천무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천무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방위산업 수출에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로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천무의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며 포병 장교로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쁘다며 벅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 준장은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천무를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했다며 이들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건 한국과 호주 양국이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무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안보 분야 밀착이 강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천무 말고도 사실 한국에게는 또 다른 비밀병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해군은 호위함에서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함을 격침하는 영상을 지난달 23일 SNS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 한 발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에 따르면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례 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해군이 카리브 일대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이 표적을 격침해 활약하자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될 정도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불명예 이슈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훈련을 비롯해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의 위력과 성능에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시 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제공격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국내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등의 실전 배치됐는데요. 이렇듯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혜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능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ADD에 따르면 혜성을 기반으로 전술함대지 미사일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전술함대지 미사일은 적 연안 근접 표적과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로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의 면적을, 그만큼 혜성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번 콜롬비아군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방산업계에 다시 한번 위력을 입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산업계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UAE에서 한국에 직접 러브콜이 들어온 건데,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외국산 전투함에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근 하나와 LIG넥스1이 프랑스 나발그룹이 UAE들 위해 제작한 고원드 2500 초계함에 탑재할 미사일 장착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이미 유럽방산 그룹 MBDA와 UAE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중경제위원회가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인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국내외 방산업계에서는 UAE 미사일 수주전에서 MBDA의 출발이 처음엔 유리했다는 평가지만 무기금수 조치로 인해 수출이 힘들어 한국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국이 유엔의 리비아 무기금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MBDA의 UAE 미사일 수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시스템과 LIG넥스1이 UAE 함대 공미사일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LIG넥스1 주도로 국산 함대 공미사일 해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LIG넥스1에 따르면 해궁은 미 레이시온이 개발한 RIM-116램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더구나 최근 방사청은 2027년까지 해궁 2차 양산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UAE 수출에 힘을 실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차 양산을 통해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앞서 UAE에 미사일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은 국산 화율을 바탕으로 미사일 무기들 전력화에 우리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되는 걸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GH-2000가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52구 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을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T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G-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E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E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쌓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 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이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그룹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호용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 당국은 K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 제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 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에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 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에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